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의 정치본색 플러스 시간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일 당장 총선이라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정당에게 투표를 하실 겁니까? 라는 여론조사, 처음 들어보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에서 글쎄요, 정부 여당의 실책,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들 때문에 지지도가,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여당의 지지율은 함께 동반돼서 움직일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는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게 투표하겠다가 31.3%, 민주당에게 투표하겠다가 27.4%. 이 요상한 결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민주당은 현재 그렇다면 유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기에 괜찮은 상황인 건지 그 내부적인 상황도 좀 저희가 점검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방금 언급해드린 여론조사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실시한 지난 8월 5일에서 6일 조사입니다. 8월 5일에서 6일이면은 잼버리가 한창이었고, 그러면은 보통 생각하기에는 그 초반에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나왔던 가장 가까운 인터뷰가 대통령실의 문재인 정부 탓, 잼버리는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준비한 것이다. 이제 요 발언이 나와둔 그 전후 사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의힘을 찍는다는 분들이 31.3%, 민주당이 27.4%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일단 바라봐야 될까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매트릭스가 공동으로 한 건데 이 조사 말고요. 이제 전체를 좀 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 추세를 좀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ARS도 마찬가지고 전화면접 조사도 마찬가지고 특정한 업체가 계속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소위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접전인 여론조사들도 꽤 있고요. 예. 반대로 이제 ARS 같은 경우는 소위 어떤 업체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매우 높게 나오고 예. 또 이런 어떤 또 아니면 접전으로 나오고 이런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가 많은지 확인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럴 때일수록 어디를 주로 보느냐? 매주 조사가 되고 있는 갤럽 예. 지수를 보게 되는데요. 예. 갤럽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전화면접 여론조사인데 대체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계속 박빙 상황입니다. 박빙 예, 상황. 예. 그러면 30대 30 정도로 보고 30 정도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두 가지겠죠. 예. 하나는 적어도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들이 적어도 50%에서 65%까지 육박하는 상황에서 예. 왜 민주당은 그런 지지들을 정당 지지로 가져가지 못하는가라고 예. 하는 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지지 정당이 없는 이 30%는 향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네. 전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두 번째 지표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정권 심판론이 높게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지지 정당이 없다라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저는 대체적으로 한 6대 4 또는 5대 3 정도로 정권 심판론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러면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유리하지 않을 가능성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환경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앞에 부분인 거죠. 예. 왜 이 사람들은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못하는가?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풀어야 될 중대한 숙제일 수 있는 지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아주 그 핵심적 관건이 될 지역이 어디냐면 저는 서울이라고 봐요. 서울. 예. 서울 지역이 매우 유동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막 네. 출렁출렁돼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는 상당히 예를 들면 좀 구조화되는 측면으로 가는 것이 있고요. 근데 예. 서울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당히 견고하게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 지지율과 유사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더 높아요. 저희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예. 그러면 내년 변수는 응답하지 않았던 지지정당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만큼 투표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현 정부가 노리는 가장 좋은 선거 방식은 다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정치는 개판이야. 정치는 혐오스러워. 예. 투표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특히 이 정치적인 혐오, 정치적인 불만, 이 많은 분들이 중도층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예. 거의 이제 투표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중도층들을 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어떤 흐름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뭐 적어도 서울에서 지난 총선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게 되면 과반 의석의 정당이 출연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노리는 바겠죠. 네. 그러니까 과반수의 정당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갖다가 더 잘 행사할 수 있는 측면들이 강하겠죠. 네. 저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선거구제 개편 문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구제 개편은 뭐 다양한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연동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의 어떤 소선구제가 아니라 예.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소위 수도권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상당수 의석을 확보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소위 또 일부 과거 올드보이들이 어떤 중대선거구제 혜택을 받고 정치로 돌아오는 방식 이런 두 가지 정도의 노림수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좀 그렇다면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해야 될 바는 선거구제가 개편되는 것을 막아야겠죠. 막아야겠죠. 또 하나는 소위 민주당을 중심으로 혁신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네. 이 두 가지가 문제인데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두 번째에 대해서 회의적이신 거잖아요. 야, 민주당이 혁신을 할 수 있겠어? 네. 혁신을 할 수 있겠어? 네. 저도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혁신을 제대로 못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평가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그렇게 혁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아유, 잘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또 흐름도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예. 이 부분들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어떤 형태로든지 민주당이 새로운 혁신 드라이브를 통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않게 된다면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지금에 있는 구조와는 다른 방식으로 예.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좀 두려움 이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 혁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왜 잘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데 관심이 가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다른 쪽에 공천이겠죠. 역시 공천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160여 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존재합니다. 초선도 엄청나게 많고 재선도 네.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의 꿈은 뭐냐? 재선이 되는 것이고 3선이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도부의 힘이 약해야겠죠. 지도부의 힘이 강해서 드라이브를 걸어서 공천 개혁, 공천 혁신을 하게 되면 네. 어떤 형태로든지 초재선 또는 3선 이상들 같은 경우는 유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네. 좀 그렇다면 그걸 막기 위해서 계속 내부의 혁신과 개혁 드라이브를 막으려고 하는 측면들이 계속 강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고리들의 일대 타격을 가하지 않으면 저는 민주당이 혁신을 한 동력을 확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누구냐면 뭐가 문제냐면 민주당이 오래된 DNA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소위 친문 또는 386 출신 국회의원들이 네. 유력 정치인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하청 정치를 많이 해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친문과 386들은 무엇을 위한 정치를 하는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 집단적으로 드러낸 적이 없어요. 말이야 무슨 뭐 민주당의 뭐 전통과 어떤 민주성들을 이어받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네. 생각나는 게 뭐 있으세요? 예를 들면 이 친문과 386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무엇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무엇을 바꾸겠다라고 네. 얘기해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전 그러니 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 사항은 새로운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로운 예. 어떤 새로운 시스템들을 만드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정치적 생명들을 연명하는 것에 집중화돼 있다. 예. 전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도 이들의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이재명 당대표도 쫓아내려고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미 이제 드러내놓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네. 이상민, 그다음에 종천, 이원우, 그다음에 김종민, 뭐 네. 내놓고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박용진 의원은 약간 좀 결은 다릅니다만 박용진, 네. 그다음에 좀 원외에 있는 김혜영,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당 대표 때문에 민주당이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논리예요. 예. 근데 이 논리가 왜 매우 이상하냐면 예. 역대 민주당이 야당일 때요.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집권 1년 기간 동안 이렇게 높은 정당 지지율을 가졌던 야당이 없어요. 실제로는
실제로 그래요. 예. 이게 팩트예요.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덕분인지 예. 아니면 민주당이 그나마 과거보다 잘해와 있는지 이건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됩니다만 일단 지금까지 데이터상으로도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낮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수한 상황으로는 일단 당대표의 소위 이제 검찰발로 제기되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전 그렇다면 이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은 사법적으로 풀어나가면 돼요. 단순하게. 예. 뭐 예를 들면 불러서 소환하면 소환으로 나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구속영장 오면 본인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얘기했으니 예. 나가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 1심 재판 벌어질 거잖아요. 네. 1심 재판 판결 나와서 유죄이면 예. 이재명 당대표가 뭐 견디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일부 아주 진짜 지지자분들께서는 감옥에서라도 뭐 출마해 이런 말씀하십니다만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거라. 근데 만약에 정반대가 되면 어떡할 거예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예. 그러면 이상민 의원, 조홍천 의원 이런 분들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무죄 판결의 입장에 근거해서 균형 있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근데 무조건 이재명 당대표가 사법적으로 유죄인 양 저렇게 비판하시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이재명 당대표에게 돌리는 건 매우 비겁한 행동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장하고 직원하고 맨날 싸우는 식당에 누가 가려고 합니까? 밥 먹으러 가시겠어요? 그건 그렇습니다. 저 같아도 안 가요. 밥 먹고 앉아있는데 둘이 막 싸워. 불편하고, 네? 불편하고 왠지 음식도 맛이 없을 것 같고 믿음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야? 이런 거여서 문제는 이렇게 악독하고 강한 소위 파퓰리즘 정부 하에서는요. 예. 위험한 민주주의라는 책을 쓴 학자가 있는데 예. 그 학자의 말에 의하면 여기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결이다. 단결.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 뭐 터키 이런 사례, 그다음 미국과의 사례를 들면서 예. 야권이 분열되면 승리하기 어렵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정권과 싸워라. 예. 정권과 싸워야지만 그건 매우 어렵고 힘든 길이다. 예. 하지만 싸워야지만 그들은 적어도 한 발 더 빨리 가지 않는다.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민주당 모습을 보면 저 콩가루잖아요. 일부가. 예. 다수는 지금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김용호 같은 인물이 통일부 장관이 되는 상황 하에서 DJ와 노무현이라고 하는 아이고. 전직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고 예.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도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일단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활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보십시오, 그냥 청문회 한번 딱 하고 나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예. 한마디죠. 우리가 아무리 싸워봤자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할 거야. 이런 식의 싸움을 해서 민주당이 혁신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이재명 당대표 개인의 문제로 치환할 문제가 아니다. 예. 민주당 전체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골병이 들어있다. 근데 이 골병이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공천에만 눈이 멀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하나 강력한 독재 권력에 맞서서 싸워 나갈 때 국민들은 신뢰하는 겁니다. 60%가 비판하는 정부가 있는데 야당이 못 싸운다? 당연히 그러면 국민들은 그 정당을 신뢰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죠. 예. 그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거밖에 그 달릴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모든 잘못을 이재명 당대표에게 돌리려고 하는 팀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다 잘했다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 예. 잘 못 싸운 민주당 전체에 있다. 근데 그 잘 못 싸운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도 당 지도자로서의 책임이 자기 있다. 책임 분명히 있는 거죠. 혁신이 잘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우리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의 분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언급은 안 나왔습니다만 이 민주당의 혁신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분위기였었던 것은 당연히 어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개인적인 논란들도 또 작용을 했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전으로 또 돌아가 보자면 혁신위에서 꺼냈던 1호 혁신안, 예를 들면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과 관련한 것들도 역시 아니 의원들이 다 동의한다더니 뭔가 자꾸 단서를 달아서 그 영장이 적법하다고 느껴질 시에 마치 적법하다고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이 적법하면 우리가 응하겠다, 소환에 응하겠다,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비판을 받은 것인데 그거와는 별개로 이제 민주당에서 내놓은 혁신안이라는 것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 녹화 시간에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긴급하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안 내용을 달아볼 수는 몰라서, 없을 텐데 일단은 들어온 내용이 민주당의 혁신위에서 발표한 것은 대표 선출일 권리당원 70%, 여론조사 30%만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골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선출직 평가를 하위 30%까지 불이익을 적용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서 이 내용 배점 불이익을 그런 배점 불이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고 국회의원 평가 기준에 공직 윤리 항목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라는 것이 혁신위의 지금 저희가 이제 잡히는 세 가지 가장 굵직굵직한 속보인 것인데 아마도 저희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정리된 내용들이 아마 상세히 나가서 어느 정도의 평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뭐 물론 저는 지금 이제 딱 요 내용 세 줄만 보고 나니까 혁신위에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이제 현역 의원들이나 지금 이제 선출직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기도 하고 실제 오늘 조간신문 보니까 오후에 발표될 민주당의 혁신위에 대해서 당내가 술렁술렁 거리고 있다. 이거는 이제 반발이 넘칠 것이다라고 이미 일찍이 이제 예고성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이 또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또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겠네요. 예,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바로 나온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일단은 지금 딱 직감적으로 듣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요. 저는 국회의원들이 문제 제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안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토론을 할지언정. 네네. 왜냐하면 혁신위를 누가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이거 뭐 의원들이 다 원했던 거죠. 의원들이 사실은. 원했던 거죠. 네네. 그래서 당 지도부에게 계속 압박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혁신을 구성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의원들이 전권을 주라고 얘기했어요. 네. 안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다른 방식으로 할까 봐. 예.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정권을 줬으면 지금 정권을 행사한 거잖아요. 근데 정권을 행사한 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왜 이제 최근에는 왜 공천안을 건드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했어요. 자기들이 이미 다 TF를 만들어서 네. 다 만들어 놓은 안이 있는데 왜 혁신위가 들어와서 이걸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럼 자기들 말부터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자기들이 정권을 준다면서요. 정권이 네. 어디까지예요? 국회의원들이 그런 권한도 없어요. 실제로는 당 지도부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니 의원총회가 무슨 여기에 대한 권한까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자세가 잘못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때 뜨거운 감자는 아마 살짝 좀 피해간 것 같긴 해요. 아직까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대의원제 문제 같은 경우, 전 대의원제의 문제와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지역사회의 어떤 불균형 수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토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대표 선출에서 권리당원 70%, 네. 여론조사 30%라고 했기 때문에 네. 아주 간명해진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권리당원 70%, 그러니까 아마 5대5로 하게 되면 또 논란이 있을까봐 예. 당원들에게 70% 7대 3을 한것 정도의 같아요. 어떤 포션을 줘서 당원들의 의사가 많이 표출되게 하는 것이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민들이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지를 갖다 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 방안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한 균형점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출직 평가 하위 30%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나 봐요. 네, 제가 맞습니다. 알기로는 10%만 해라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일부에서는. 예, 일부 보도는 그랬습니다. 예, 10% 말이 안 되는 얘기죠. 10%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그렇죠. 평가하면. 네. 제가 볼 때 F 학점이 10%밖에 없다는 얘기인 건데 제가 왜 그러냐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의 180석에 육박하는 국회의원 의석을 줬습니다. 야권에게 160석이 넘었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방선거, 보궐선거 참패했죠. 네. 대선 패배했죠. 지방선거 패배했죠. 네. 아니 그런 국회의원들이 다음에 내가 또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국민들이 예. 그래 너 잘했어. 야 너 대선도 지고 지방선거도 지고 보궐선거도 지고 잘했어. 네. 이게 지지해 주실까요? 뼈를 깎는 혁신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런 면에서 이 30% 해당되는 사람들의 배점 비율이 얼마인지 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매우 강력한 예를 들면 불이익 규정을 줘야 한다고 봐요. 이거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축구 경기를 뭐 거의 자책골 넣듯이 했던 선수에 대해서 잘못을 묻지 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좀 그런 네. 면에서
그다음 공직 윤리 항목도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지금 최근 여론조사 보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는 측면은 예. 저도 그 전까지는 보수는 부패했다고 생각하고 진보는 좀 도덕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예를 들면 국민적인 생각 방식이 좀 변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은 청렴해야 됩니다. 강직해야 됩니다. 그럼 이건 진보 보수를 떠나서 마찬가지거든요. 전 그렇다면 그렇게 청렴하고 강직한 어떤 정치인들이 공천을 받는 강력한 어떤 허들을 예. 만들어내는 게 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이 세 가지 내용들은 충분히 의미 있는 혁신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기득권 세력으로 예.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 더 이제 짚어볼 부분은 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혁신위의 김은경 위원장이 이제 개인적인 논란도 많았고요. 또 뭐 말실수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그랬고요. 뭐 워낙에 좀 크게 레거시 언론에서 다뤄지다 보니까 혁신위의 동력에 영향을 줬다라는 평가들이 적지 않은데 지금 말씀드린 혁신안을 발표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겠다. 사실은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 김은경 위원장을 해임을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이제 사퇴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제안들이 많았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오늘 이 혁신안을 발표하고 나서 혁신위의 활동은 여기서 공식적으로 종료한다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뭐 부족한 점이 있어서 뭐 사과드린다 이런 표현을 했던 모양입니다. 잘 매듭 짓고 떠난다고 봐야 될까요? 뭐 잘 매듭질 만한 환경은 아니니까 잘 매듭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네. 저는 혁신위가 맨 초반부터 자기 조직의 규정을 잘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아니잖아요. 네네. 혁신위는 소위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결의해서 당 지도부가 그것을 수용하고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의원총회에서 제기하는 건 전당대회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인다. 예. 그리고 당의 혁신 방안들을 제출한다. 그럼 혁신위는 말을 할 게 아니라 혁신안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혁신위가 자충우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네, 측면도 민감할 없잖아요, 수밖에 없는 있어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혁신위 스스로가 자기를 소위 비대위의 성격을 일부 좀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부터 예를 들면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스텝들을 더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접촉면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네. 그걸 비공개로 했어야 되는데 좀 공개하고 하면서부터 말씀하셨던 좀 어떤 저는 이게 무슨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전체 맥락을 보면 네.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전체 맥락을 다 보긴 해야 되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이미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혁신위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동력은 잃은 건 맞다. 네. 근데 오늘 이 정도의 혁신위 안이 나왔다면 네. 저 이제부터는 누가 하는 것이냐? 전 당 지도부가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당 지도부가 이 혁신위 안을 받아들여서 의원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전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정해서 이걸 일단 민주당 혁신의 첫 단계로 드라이브를 걸고 저는 9월, 10월, 11월, 12월 한 축은 이제 소위 이 국정감사 또 예산국회가 되겠죠. 네. 그래서 국민을 위한 어떤 의회 활동들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예. 소위 이 민주당 혁신과 그다음에 현 정부의 매우 문제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 저는 시민사회와 손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세 가지 축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위 이재명 당대표를 위시한 지도부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철저하게 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검찰발로 제기되고 있는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예.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 그것이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느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질 필요는 분명히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입니다. 혁신만이 살 길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았을 때에는 신뢰하지 않는 부분들을 고치는 게 정당과 정치인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이고 그 의무를 지금까지 태만하게 했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가 저희 대통령에 대한 국정 부정층이 6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은 30%밖에 안 나온 상황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30%의
국정 운영을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민주당이 어떤 혁신을 할 것인지를 이제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걸 예. 못 보여주게 되면 뭐 내년 4월에 명징하게 드러나겠죠.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 네. 이렇게 혁신위는 공식적으로 활동을 종료했습니다만 이제 이 혁신안을 받아서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또 국민들께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또한 반대로 실망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논란의 혁신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아무튼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혁신안도 지금 이제 김종욱 교수님의 평가에 따르자면 뭐 그리 나쁘지 않은 점수를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아까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했으면 오히려 네.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혁신안이. 근데 이 정도의 안으로 하면 제가 볼 때 아주 컴팩트하게 혁신의 차원에서 자기의 위상을 좀 마무리는 잘 정리한 것 같다. 요 정도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확인되는 건 이 정도니까요. 뭐 더 다른 게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정도 상황이라면 혁신위가 좀 다른 길을 애들러 잘못 왔다고 보이지만 마무리는 혁신위의 위상에 맞게 정리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예. 뭐 이 정도 하고 나면 더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혁신위가 제가 볼 땐 정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이 혁신의 드라이브를 어떻게 이제 민주당이 받아 안아서 예.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또 다른 과제로 남아 있겠죠. 예.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무슨 뭐 제가 뭐 진보 보수 뭐 민주당 국민의힘을 떠나서 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부정하는 층이 저렇게 많은 상황에서 예.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건 비극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야 현 정부도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릴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향을 좀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예. 국정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부터 야당도 어차피 9월 달부터는 야당의 시간이잖아요. 국정감사 예. 이런 게 있으니까요. 예. 야당의 면모, 이제 그러니까 반대만 하는 정당으로서의 면모 플러스 예. 반대하는 겁니다. 야당은 실제로는 예. 거기 플러스 능력과 비전을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신뢰를 얻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내부 상황 저희가 좀 깊이 다뤄봤는데요. 과연 민주당의 혁신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지 민주당의 지도부에 달려 있다. 이 정도로 가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정치본색 플러스 함께 하셨고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살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살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